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뇌전증학회와 함께하는 뇌전증 바로 알기 시간입니다. 이런 질문을 좀 많이 받거든요. 발작을 해서 뇌전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면 그럼 약을 먹으면 발작을 안 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 여기 지구상에 전체 뇌전증 환자가 4명 있다고 하면요. 약으로 3명이 조절이 돼야죠. 약을 먹고 3명은 안 한다는 얘기가 돼요. 네. 그러니까 25%가 약에 대해서 좀 반응을 안 보이는 난치성 뇌전증이고 3명은 약으로 다 조절이 된다는 얘기죠. 이 셋 중에 반은 약을 끊을 수도 있어요. 너무 뇌전증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소화신경학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소화당뇨라든가 소화고혈압 같은 경우 일부에서는 약을 계속 먹어야 평생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뇌전증은 무려 75%의 완화율이 있고 그중에서는 크게 보면 반도 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서 너무 그렇게 겁을 먹을 필요가 있거나 너무 낭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일종의 만성질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뇌전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간들은 얼마나 되나요? 보통 여러 가지 논문을 종합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 앓는다고 그래요. 10년 정도. 근데 우리가 보통 치료를 하다 보게 되면은 약을 먹고 나서 완화가 돼가지고요. 굉장히 반응이 좋은 애들은 한 2년 정도 내지는 3년을 먹게 되면 약을 끊을 수 있는 애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2, 3년 사이에 뇌파의 변화가 좋아지면서 끊게 되는 경우도 있고 설사 뇌파에 어떤 이상 소견이 남는다고 하더라도 비록 뇌파가 정상이 되는 애들에 비해서는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약을 끊어도 안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따졌을 때 평균 한 10년 정도를 이 뇌전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대개는 보통 한 5년, 크게 봐서 5년 정도 치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처음에 치료를 해서 빨리 완화가 되고 2, 3년 동안에 특별히 어떤 약에 대해서 재발하지 않고 잘 지내게 되면 약을 끊을 수 있는 상황도 굉장히 높게 나올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뇌전증도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약물에 대한 반응이 정말 잘 되는 뇌전증이 있고 유병기간이 어떤 소아 일정 그런 연령대에만 발작이 있는 그런 뇌전증들이 있고 또 좀 안타깝지만 평생 약물 치료 기간이 좀 길거나 아니면 발작 조절이 잘 안 되는 그런 뇌전증의 종류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발작 조절이 잘 되고 약물을 좀 끊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뇌전증이 발병하게 되고 발작을 하게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학습 능력도 좀 떨어질 것 같다. 실제로 그런 일도 있지만 막연한 불안감도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뇌전증 자체가 하나의 질환이 아니고 원래 갖고 있는 기저질환에 따라서 그 예후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애가 뇌전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애가 원래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 꽤 나쁜 게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뇌전증이 여러 가지 갖고 있을 수 있는 인지기능이라든가 신경계라든가 행동장애나 이와 같은 것들이 뇌전증 그 발작 자체가 영향을 끼치는 것도 물론 있지만 1차적으로 원래 갖고 있는 뇌의 기저질환이 그 예후를 관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인지기능의 장애라든가 행동장애라든가 이런 걸 동반하면서 뇌전증을 갖고 있는 애들은 그렇지 않은 애들보다 뇌전증 치료에 대한 반응에도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원래 갖고 있는 질환 자체가 더 그 예후랑 연관성이 많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발작의 빈도라든가 그런 것 자체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2차적으로. 연구나 실험이나 그런 거에 보게 되면 발작을 일으키는 그 비정상적인 뇌세포가 자꾸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 주변의 건강한 뇌세포에도 영향을 끼치거든요. 따라서 뇌전증을 빨리 조기 치료를 해서 또 2차적으로 또 발생할 수 있는 나쁜 해를 막아주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인지기능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이 더 진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뇌전증에 대한 치료는 조기에 적절하게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인지기능이라든가 행동이상 같은 건 그걸 또 보완하고 보상할 수 있는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서 아이라든가 환자들의 그 삶의 질을 또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있겠죠. 뇌전증의 종류가 많고 그런 뇌전증의 종류에 따라서 뇌전증의 어떤 유병 기간, 뇌전증을 가지고 사는 기간, 인지기능 이런 것들이 다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 그거 외에도 뇌전증의 예후에 좀 영향을 주는 그런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일단 뇌전증 영향을 준다라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한 게 원래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 뭔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와 같은 것을 또
나타나는 게 뭐냐면 기저질환이 어떤 거에 따라서 보게 되면 어떤 애들은 발병 연령이 굉장히 일찍 시작한 애들이 있거든요. 언제 시작했느냐? 연령이 어릴수록 좀 안 좋겠죠. 원인이 무엇이냐? 원인이 원래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뇌의 기형을 갖고 있다라는 거, 눈에 보이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거는 우리가 MRI나 이런 걸 찍었을 때 뇌의 형태가 정상적인 애보다는 아무래도 예후가 나쁘겠죠. 이와 같은 것도. 그다음에 발작의 유형도 때에 따라서는 이거는 나쁜 쪽으로 가겠다.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것들, 발작의 유형, 그와 같은 것도 이상했겠고요. 그 뇌파 자체로서 그들의 예후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뇌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바탕파도 안 좋으면서 얘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뇌파의 이상 소견 유무 같은 것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치료의 반응이죠. 잘 낳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지 않습니까? 치료의 반응 여부도 이와 같이 애들이 영향을 미치죠. 또는 처음 시작했을 때 뇌전증 지속 상태로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그렇지 않은 애들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예후가 좋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인이라든가 자녀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뇌전증을 앓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죠.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충분히 완화도 될 수가 있고 또는 조절도 될 수 있는 질환이니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지금 다니시는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대한뇌전증학회에서도 환자들의 치료와 앞으로의 그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